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한때 미국 사회를 거세게 강타했던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 추구, 이것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었는데 기업들에서는 워크, 자본주의가 대세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종별, 성별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사라지는 등 역풍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전 세계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이 71.4년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10년 전 수치로 이게 회귀해서 퇴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과 코로나19 그리고 팬데믹 등이 기대 수명을 줄인 것으로 그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 사회가 올바른 정치적인 올바름을 추구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었는데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역풍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는 정말 대세가 돼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크 자본주의가 대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풍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시와 고용 등에서 지난 수십 년간 DEI 정책이 대단했는데 이게 최근 사라지고 있어요. DEI가 이제 머리 글자들이죠. Diversity, Equity, Inclusion.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시나 고용 등에서 다양성 추구해야 되고 형평성을 또 고려해야 되고 포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정치적 올바름과 맞물려 가지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즉 정부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기업들이 어떤 보상을 하고 입시를 하고 또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논리가 미국 사회를 지배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같은 DEI 정책이 역풍을 맞고 있는 분위기라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경우에 그런 네. 분위기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기업들이 한테 그 워크 자본주의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워크라는 것은 그 깨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웨이크의 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분사가 워큰인데 흑인들이 보통 이제 분사를 써야 할 때 짧게 쓰다 보니까 이제 워큰이라고 해야 되고 워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깨운다는 이제 각성한 깨어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회적 의미가 굉장히 강한 단어죠. 한국에 왜 깨시민이란 말이 있잖아요. 깨어 있는 시민. 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워크라는 게. 그래서 1930년대 상당히 오래된 배경이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 인권운동에서 처음 언급된 단어가 이 워크고요. 그 사회적인 불의를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 깨시민. 이게 이제 워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에서 인종별, 성별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는 기업들의 경영 방식을 일컫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를 다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한다. 이게 이제 워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런 워크 자본주의, 워크 캐피탈리즘이 퇴색되고 있고 사라지고 있는 그런 것이 요즘 미국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퇴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 추구한다는 게 당연한 말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벌써 이제 한물간 그런 얘기가 되고 있어요. 다양성 추구하는 DEI 정책 또 워크 이런 것 등이 사라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DEI와 워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공정함, 능력주의가 훼손됐다. 훼손시켰다는 그런 반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면서 다시 능력주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소수계를 배려하고 여성을 배려하고 뭐 그런 것 등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소수계를 뽑아줘야 되고 여성을 뽑아줘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0명을 뽑는데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 10명을 뽑는 게 아니게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고금리 같은 악조건 속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남녀를 구분한다거나 인종을 구분한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최고다. 지금 그런 또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부 경제계 거물들도 네. 다양성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 대한 반감을 좀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공개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 퍼싱 스퀘어 캐피털의 빌 에크먼 회장이 대표적인데요. 네. 리틀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펀드 매니저입니다. 행동주의 투자 성향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사실 오랜 민주당 지지자로 명성이 높고요. ESG 후원자입니다. ESG가 그 Environmental Social 가버넌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지배구조.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한 워크라든가 DEI를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란 게 그런 거예요. 특정 기업 주식을 취득한 후에 얻게 되는 주주지위를 활용해서 이익을 얻는 펀드인데, 그러니까 주주지위를 얻어서 그 회사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수익을 내게 하고, 수익을 내면 바로 팔아버리는, 주식을 팔아버리는 뭐 이런 이제 것이 행동주의인데, 그런 행동주의 펀드의 대가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ESG 중에서도 DEI를 향한 요구와 추구가 지나쳤다. 이렇게 자기 반성 겸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이끄는 것은 어디까지나 능력주의인데, 이 능력주의의 가치를 우리가 지나치게 훼손시켰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흑인을 채용해야 되고 소수계를 채용해야 되고 여성을 채용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DEI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을 낳고 있다. 이게 그 빌 에크먼의 주장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워낙에 일중독자니까,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 CEO는 능력을 최고로 치는 사람인데요. DEI는 인종차별의 다른 말이나 마찬가지다. DEI는 인종, 성별, 기타 여러 요인에 기초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비도덕적인 단어다. 이렇게까지 아주 질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DEI 같은 걸 강조하니까 오히려 능력을 차별하는, 인종차별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게 일론 머스크 CEO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도대체 DEI로 인한 논란이 심각했던 거예요? 이게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세계 기업이 특히 DEI에 유별을 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타벅스, 컴캐스트, 아마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세계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얼마나 심했냐면 스타벅스가 지금도 시행하는데 2025년 내년까지 직원의 30%를 특정 인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흑인, 미국 원주민, 유색인종 등으로 전체 직원의 30%를 채운다는 그런 방침을 내년까지 실행한다는 거고요. 컴캐스터는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여성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소규모 기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정책을 펼쳤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흑인과 라티노 배송업자 계약 시에 커미션 $10,000를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컴캐스트, 아마존이 모두 2022년에 백인들로부터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그런 혐의로 소송까지 좀 제기당한. 거꾸로 소송을 당했네. 네, 그렇게 될 정도로 이런 게 이제 너무나 심해지니까 이게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기업도 있네요.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한 보고서 분석 내용을 보면요, 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수십 개 기업의 2023 연례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은 DEI 관련한 문구가 대부분 삭제되거나 수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 DEI를 없애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 직원의 뭐 몇 퍼센트는 30%는 흑인 뭐 아니면 여성으로 채운다, 이런 식의 이런 것이 스스로를 옥죄니까 다 빼고 있고요. 그게 이제 와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제 역차별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고, 오히려 회사의 정치상만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너희들이 그런 걸 주장하는 거 보니까 좀 너희들은 이런 쪽인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이 되니까 원치 않는 오해까지 받고 있고, 그래서 아예 회사들이 이런 걸 다 지금 없애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인종 우대 정책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질 수밖에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좀 협소하게 대학 입학만 가지고 생각했는데 모든 기업도 사실은 그런데 얽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의 능력이 퇴보해 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 뽑겠다. 그 사람이 여성일 해픈 투비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소수계일 수도 있고 백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능력 뽑는 거다. 이제 이런 이제 기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대 수명과 관련된 소식인데 기대 수명이 좀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기대 수명 관련한 통계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 인구 평균 기대 수명이 계속 증가해 왔는데 이제 증가세를 멈추고 다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4년에 불과해서 이게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4 글로벌 보건 통계 보고서입니다. WHO가 발표한 건데요. 지난 10년간 이어진 전 세계 인구의 기대 수명 개선 추세가 이제 무너졌다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그 2022년이 기준입니다. 지금은 2024년이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최신이 2022년인데 2022년 기준으로 71.4년이에요. 평균 기대 수명이. 이게 그 10년 전 2012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1.8년 거의 2년 정도가 지금 줄어든 그런 상황. 그래서 평균 기대 수명이 계속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 기대 수명도 함께 감소했다는 네. 소식이에요. 평균 기대 수명이 있고요. 건강 기대 수명이 있습니다. 유병 기간, 그러니까 병을 앓는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사는 기간이 건강 기대 수명인데 2022년 기준으로 61.9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수치와 비교하면 1.5년이 역시 내려간 감소한 수치고요. 이것도 2012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좀 있을 듯한데요. 네, 편차가 더 커졌나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별, 그러니까 국가별로 편차가 큰데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 국가 이쪽에는 아무래도 기대 수명이 큰 폭으로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메리카, 뭐 미국은 아니겠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메리카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 뭐 아메리카, 그 동남아시아 경우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기대 수명이 무려 3년이나 이게 평균이니까 평균 수명 3년 내려간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와 비교하면 그러니까 건강 기대 수명도 2.5년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대 수명, 건강 기대 수명 모두 크게 감소했고 세계 평균치에 비해서도 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의 감소폭이 월등히 큰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대 수명이 감소한 큰 이유는 뭘까요? 이번 그 WHO 보고서를 보면요. 코로나19가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2020년 그 코로나19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사망 원인 가운데 코로나19가 암과 심장 질환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었고 2021년에 그때도 이제 팬데믹이 계속됐죠. 그때는 심장 질환을 제치고 암 다음으로 사망 원인이 높은 2위로 지금 등극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WHO가 지난 10년간의 이 평균 기대 수명 수치를 이렇게 쭉 비교하니까 기대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인간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고요. 그게 이제 평균 기대 수명 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니 그러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람의 기대 수명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했네요. 코로나19. 코로나19 때 사망자가 많았잖아요. 네. 예, 엄청 많이 줄어든. 네네. 그럼 다른 질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코로나19만 갖고 줄어든 건 아니고요. 다른 질병도 있는데요. 암을 비롯한 비감염성. 코로나19는 이제 전염병이잖아요. 감염되는 병이고 암을 비롯한 비감염성 질병도 기대 수명 감소의 핵심이라고 WHO가 지목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암이 있고 심장 질환이 있고 뇌졸중, 알츠하이머, 당뇨병 이런 것 등이 대표적으로 위험한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비감염성 질병들이 2019년 전체 사망 원인의 74%니까 거의 뭐 압도적이죠. 네. 압도적으로 이런 질병이 차지했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비감염성 질병이 78%였어요. 전체 사망 원인에. 그러니까 역시 압도적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외에도 이런 질병들을 주의해야 되고 또 영양실조, 의료 서비스 소외 등도 중요한 이유로 꼽혔습니다. 난민, 노숙자 등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영양실조, 의료 서비스 소외받는 계층들이 늘어났고 이게 기대 수명 감소 현상과 결부돼 있다. 결합됐다. 이런 좀 분석입니다. 코로나19가 알츠하이머나 뇌졸중이나 당뇨병에 또 나쁜 영향을 또 끼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또 비만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죠. 맞아요. 비만도 이렇게 기대 수명이 줄어드는 중요한 이유인데 특히 비만이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쉬운데
잘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WHO는 비만도 그 영양실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그게 영양이 좋은 건데 비만은 내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맛만 생각해서 먹다 보니까 영양은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자들이 대부분 영양실조라고 그럽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을 몸 안에 넣지 못해요. 불필요한 영양 그런 것들만 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비만인들도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그래서 오래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만성질환이라고 WHO는 설명하고 있고요. 2022년 기준으로 5살 이상 세계 인구 중에 10억 명 이상이 비만 인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5억 명 이상은 저체중 아주 마른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소득이 낮은 사람들만 못 먹는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요. 잘 먹는 사람들도 걸릴 수 있어요. 특히 뭐 그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도 영양실조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기대 수명이 앞으로도 쉽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 한 10년 됐나요? 슈퍼 사이즈 미라는 기억나세요? 한 달 내내 맥도날드만 먹고 했던 다큐멘터리. 그거 찍은 감독이 오늘 아침에 죽었다고 나왔더라고요. 50대인데. 원인은요? 암으로 죽었다고 말이죠. 그때 한 달이었는데 한 달 전과 한 달 후 비교하니까 얼굴에 많이 푸석푸석해지고 살도 찌고 그런 걸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어쨌든 사망 소식이 또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골고루 잘 드십시다. 잘 드십시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소영 씨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극장가가 아주 뜨겁죠? 아주 뜨겁죠. 네, 세계적인 영화제, 이 칸느 영화제가 열리는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그 소식보다 더 핫한 게 바로 영화 퓨리오사라는 영화 개봉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영화죠? 제 표정을 일단 봐주십시오. 표정이 확 펴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진짜 가서 저는 또 볼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고 또 보시고 하는데 제가 어제 정말 기이한 경험을 했는데 어제 밤에 10시에 가서 봤어요. 밤 10시. 일이 많아서 일 다 끝나고 가서 봤는데 극장 안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보통 한 30대, 뭐 40대 이 친구들인데 정말 극장은 꽉 메웠는데 10시에 마지막은 아니었는데 꽉 메웠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같이 우리 알았던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팬덤도 아니지만 실제로 그 영화를 같이 즐기면서 같은 시간에 환호하고 웃고 놀라고 이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다는 게 관객으로서도 사실은 기쁜 일이죠. 자, 퓨리오사는 매드맥스 여러분들 영화 아실 겁니다. 매드맥스 시리즈의 5번째 작품이고요. 1979년에 이제 처음으로 첫 작품이 나왔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그 배우 멜 깁슨. 네, 멜 깁슨이 1편, 2편, 3편까지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한참을 쉬게 돼요. 감독이 거의 20년, 30년을 쉬고 나서 2015년인가요? 2015년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매드맥스 4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온 게 5편이죠. 5편이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혼동스러운 게 매드맥스 영화 제목이 아니라 퓨리오사이다 보니까 이게 매드맥스하고 퓨리오사하고 무슨 관계인가라는 건 이제 전편을 보시면 알아요. 전편에 매드맥스 4편에서 나왔던 여성 캐릭터 중에 한 명이 퓨리오사라는 전사죠. 여전사. 근데 그 여전사의 이야기를 이제 스핀오프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무슨 영화에서 주인공이나 서브 캐릭터 한 명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무엇일까라는 상상으로 영화 한 편을 다시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퓨리오사가 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저는 퓨리오사는 뭐고 매드맥스는 뭐지? 저 매드맥스를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막 기다리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 영화 재미없게 본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사실은 1979년에 나왔던 매드맥스는 B급 영화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셔도 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 계셔.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다크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고급스럽지도 않은데 예. 뭔가가 치열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낯설면서 좀 거북한 그런 쾌감이 느껴지는 게 B급 영화인데 네. 그 영화하고는 사실은 이제 매드맥스 4편이 나왔을 때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죠. 이렇게 완전요. 고급진 액션 영화가 있을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런 감성을 사실은 이제 이 감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 79세입니다. 79세 감독인데 그 5편을 다 한 감독이 만든 거죠. 맞습니다. 어허. 사실은 다작을 한 감독도 아닌데 이 5편, 4편과 5편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시간을 뛰어넘어서 감독은 오히려 더 젊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들 정도로 네. 이런 작품이 나왔나 뭐 근데 작품량이 좀 더 하도록 하죠. 네네. 그러면은 네. 3편까지는 B급 감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4편이 나왔을 때 완전 엄청 센세이션했잖아요. 네. 그런 변화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독이 그렇게 변화를 줬을까요? 조지 밀러 감독이 사실은 다작을 하는 감독이 아니에요. 거의 45년 동안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45년 네. 동안 한 12편, 13편 만들었으면 굉장히 적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진짜 5년에 한 편씩 그렇게 네. 만드는 감독이고 그리고 작품의 결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매드맥스라는 익스트림리 한 장르 다시 말해서 디스토피아 세기말 상황에서 이제 그 폭력과 악당들과 싸우는 생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거든요. 그런 줄거리인데 그런 영화를 만든 반면에 중간중간에 해피피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펭귄이 나와서 하는 어린이 애니메이션 뮤지컬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었어요. 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근데 이 감독의 세계관 자체가 되게 독특한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매드맥스로 데뷔했을 때도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공포스럽기도 하고 누구에겐 낯설기도 한 그런 영화 장르인데 그런 줄거리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가족이라는 이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가족이 희생당했을 때 복수하는 내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것과 이제 그 같이 결을 같이 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감독이 다작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한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말 그야말로 장인처럼 연구를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보여지고 실제로 많이 진화도 했구나라는 해피피도 된 게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네.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 감독인데 전 세계적으로 호주 영화가 이렇게 히트를 치게 된 게 이 매드맥스 시리즈하고 해피피 이제 2편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 감독이 정말 대단한 감독이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가 그냥 락이에요. 락. 액션 이야기 좀 더 할까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자동차 추격신이 나오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당시 4편을 보고 나서 제가 리뷰를 썼던 걸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우연치 않게. 네. 근데 그때 썼던 리뷰를 제가 쓴 글을 보면서 보니까 이게 이 감독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때도 대단했구나. 첫 번째는 영화라는 게 스토리가 좋아서 좋은 영화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토리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퓨리오사가 어렸을 때 끌려가서 엄마가 살해당하는 거를 보고 그다음에 적들의 그 소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성장을 해서 복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사도 많지가 않아요. 주인공 대사도 많지가 않고 그런데 이게 액션 씬과 카메라 워킹과 음악과 저희들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만드는 전체적인 이 작품을 가지고도 스토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작품 하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조지 밀러 감독의 특징인 거죠. 그 영화를 보시면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영화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락 음악을 쓰는데 사실은 그게 시끄럽지가 않아요. 네. 영화 내에서 정말 적절하게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고 그 락 음악 자체만으로도 이 영화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이고 그리고 또 액션 씬들을 만드는데 자동차 질주를 하거나 모터사이클로 이제 추격전을 하는 게 거의 액션의 대부분이에요. 치고받는 게 거의 없어요. 예. 치고받는 게 거의 없고, 그러니까 1대1의 뭐 격투씬이라기보다는 이제 추격씬과 이제 가서 차로 이제 들이받거나 아니면은 뭐 불을 던지거나 이제 이런 그 당시에 무기가 개발되지 못하는 지구의 멸망의 상황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류의 과학 문명이 가지고 있던 기계들을 가지고 폐품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그런 상황 설정이다 보니까 이
그 자동차의 디자인 하나하나가 이 캐릭터들을 너무나 잘 반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보는 아마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좀 전공하신 분들은 이 디자인을 보시면서 엄청난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남자분들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엄청난 재미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좀 있거든요. 이 자동차가 어떻게 미래 세대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고철들을 이용해서 엔진을 달아서 무기를 장착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이제 5편에 등장하는 악당이 이제 대결된 악당이 두 구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많은 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두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 소굴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의 본인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 무기라든지 이런 게 이 캐릭터들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을 해요. 아하, 네. 굉장히 머리를 잘 쓰고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감독이다. 작품이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와 이런 종합적인 예술 작품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영화를 얘기하잖아요. 뭐 편집은 대단하고요. 카메라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문선영 씨의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이 영화를 안 보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없으신 분들 너무나 지금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이고. 예고편만 봐도요 신나더라고요 보면서. 그냥 보통 일반 뮤직비디오 한 편 뭐 저희들이 기가 막힌 뮤직비디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맞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그 캐릭터의 묘사가 정말 대단해요. 이 퓨리오샤라는 여성이 대사도 많지 않습니다만 그 여성이 겪었을 만한 이제 그런 그 여성이 그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는 여전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감정이 몰입할 수 있도록 정말 잘 그려졌다고 볼 수 있죠. 네네. 그 영화를 찍을 때요 배우들이 너무나 힘들어했다라는 얘기들이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영화를 찍을 때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서 4편 찍었던 배우들이요 다시는 출연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5편에 또 나왔겠죠 뭐. 네. 근데 5편에 나온 등장 인물들하고 이제 주인공 메린 캐릭터는 달라요. 4편하고 다르고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퀸스 오브 갬빗이라고 그 왜 체스 두는 넷플릭스 영화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센세이션했죠. 2년 전에 굉장히 큰 그 인기를 얻었었는데 애냐 테일러 조이 이제 그 배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또르에서 나왔던 배우이죠. 크리스 햄스월드 그 배우가 이제 메인 주인공으로 이제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악당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희화화돼 있기 때문에 보는데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고 이 배우들이 그 액션씬을 찍는데 이게 영화 장면 하나가 정말 놓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장면을 이렇게 찍었을까? 근데 물론 액션도 대단하고 연기도 대단하지만 정말 카메라를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바로 옆에서 사실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 도로 위에서 카메라를 깔고 가는 걸 사실 조지 밀러 감독이 처음으로 연출했고 1979년도에 그 당시엔 충격이었었어요. 어떻게 카메라를 저렇게 찍었을 수 있지라고 하는데 이게 공중샷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아이 레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밑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 모든 샷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이런 표정으로 보실 거예요. 기가 막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영화관에서 안 보면 안 보면 제가 아이맥스로 봤는데 아이맥스가 요즘 한 25불, 26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뭐 일반 극장에서 보셔도 상관없지만 아이맥스로 가셔서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그냥 요즘 설렁탕값 한 그릇에 팁 주고 발레파키 하면 25불이거든요. 네. LA 한인타운에서 그런데 그 설렁탕 한 그릇 안 드신다 생각하고 보시면 이런 문화적으로 정말 충족감을 느끼실 필요가 있거든요. 흠뻑 젖어서 와우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경외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막 질주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 욕구를 이 영화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왜 Fast and Furious라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은 자동차 액션에 이제 만약에 자동차 액션에 주목한 작품이라 한다면 이 작품은 자동차 액션뿐만이 아니라 그 사막의 오스트리아 풍광 안에서 전체 그림을 만들어내는 마스터피스다라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품과 마스터피스라고 보시면. 조지 밀러 감독이 그 한국에 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그 상당히 젊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젊게 나오지? 그 사람은 거의 80이 다 될 텐데. 네, 80 이제 올해 79세라고 미국 나이로 79세라고 하는데 뭐 한국도 이제 요즘 이제 만으로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놀랍더라고요. 정말 놀랍고 아니, 그 노예 아직도 어떻게 그런 영화를 똑같이 그 옛날과 지금까지 똑같이 그렇게 더 좋아졌죠. 그렇게 만들까? 사실은 더 좋아졌고 음악을 쓰는 기술이라든지 촬영을 하는 테크닉이라든지 그리고 그 조지 밀러 감독이 그 메시지에 들어가 있는 게 그 디스토피아 그 디스멀한 분위기에 세기말적인 정말 모든 게 다 인류가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는 사람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단지 복수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4편에 보면은 여성 캐릭터들 그리고 굉장히 그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캐릭터들에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하거든요. 4편에서 이제 그런 희망의 메시지들이 보이고 그 중에 인물 하나를 가지고 이 퓨리오사라는 아주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자랑스럽고 웅장한 캐릭터 하나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 조지 밀러 감독을 보면서 바른 철학과 네. 그리고 연구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가 젊음의 지름길이다. 그걸 또 한번 젊습니다. 이 사람 이름도 상당히 평범한데 멋있잖아요. 조지 밀러. 네. 이름이 어디 있어? 네. 너무나 쉽고 너무나 그거 한데 이건 뭐 영호최 조지 밀러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이름도 멋있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모시는 날입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항공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 터뷸런스 그러니까 뭐 날아가다가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진다든지 또 요동을 친다든지 이런 이제 이 난기류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최근에 이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이 비행 중에 아주 심한 터뷸런스로 사망자까지 나왔다라는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공기는 상공에서 무려 6,000피트나 떨어졌다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아주 뭐 많이 떨어졌는데 인도양 상공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 난기류를 거치면서 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다 합치면 6,000피트가 급속히 떨어진 건데 73살 먹은 영국 남성이 사망했죠. 네. 이분이 이제 심장마비 사망률은 처음에는 나와 있었는데 또 부상자도 한 5, 60명까지 나와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비행기가 뚝 떨어지다 보면 우리 몸이 비행기 천장에 닿지 않겠습니까? 천장에 푹 하고 봤죠. 그러다 이제 뚝 떨어지면서 뭐 심한 부상을 당했는데 이 승무원이 18명이고 211명이 승객이 탔는데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이제 노선이었죠. 네. 근데 부상자들이 시트벨트를 차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움직이고 일하던 승무원들 중에 거의 뭐 3분의 2, 1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아침 브렉퍼스트가 서브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뭐 상황이 어떤지 상상이 가시죠. 네. 제가 6피트를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지 6,000피트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1.8km예요. 네, 거의 2,000m 되죠.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은 일단 데이터를 보면은요. 갑자기 나타난 난기류에는 손을 쓸 겨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겨를이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고도 37,000피트로 가다가 3분 동안에 31,000까지 떨어진 건데 미얀마 상공이었다 그러고 이 국제 이머전시 시그널 코드라고 부르는데 7,700이 이 코드라고 합니다. 이 7,700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한 10분 동안 31,000피트 유지하다가 이 방콕 이제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는데 정말로 이 상업용 항공기 사고 중에서 37.6%가 이 난기류, 터뷸런스 타입이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그 항공기 타입 때 보잉 777기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그 장거리 노선을 담당하는 그 일꾼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엔진이 트윈 엔진 조금 그보다 좀 더 넓은 타입이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번에 그 부상자도 많이 나왔지만 이 사망자가 나와서 뉴스거리가 됐죠. 근데 이 터뷸런스 이 난기류는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폭풍하고 연관이 많은데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타입이 바로 이번에 겪은 Clean Air Turbulence라고 부르는데 시야에 전혀 보이지도 않고 이 경고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고도가 제일 높은 그 젯기류 근방이나 그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류라는 게 그 온도라든지 압력에 따라서 이 각각 스피드가 다른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밸런스가 틀어지면
우리가 마치 그 물에서 그 소용돌이 생기듯이 이 무너지면서 이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건데 이런 터뷸런스가 났을 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상자 중에 거의 대부분은 승무원이라고 해요.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장 많이 다친다고 하네요. 네네. 그나마 그 부상자는 나오는데 사망자 비율은 아주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죠. 사망자는 굉장히 드문데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망자 기록이 1997년 이때도 이제 클린 에어 터뷸런스에서 일어난 건데 특히 이렇게 큰 비행기에서는 드물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작은 비행기에서는 더 자주 나오고 작년에도 사실 그 개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망한 기록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심각한 터뷸런스라도 다행히 항공기 그 기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요새는 그 표준화된 이 안전도 프로시저들이 많이 돼가지고 그나마 부상 비율도 크게 감소했다 그러는데 기상 예보도 물론 이제 잘 살펴볼 것이고 터뷸런스가 포착되면 즉시 파일럿이 알리고 이 캐빈 안의 모든 서비스는 중단시키고 이런 거 스탠다드화가 돼가지고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앉아있을 때는 시트벨트를 착용할 것을 권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항상 항공기 타면은 화장실 가지 않는 한 항상 시트벨트는 하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파일럿이 이 난기류를 좀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까? 당연히 지금 피해 다니고 있죠. 실제로 파일럿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돌아간다고 해요. 가장 그 기후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많고 또 앞에 눈으로도 그 폭풍이 보일 때는 당연히 이제 관제탑과 이 연결해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겪은 그 클린 에어 터뷸런스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합니다. 또 막상 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전혀 모른대요. 아주 조용하고 예측도 못하다가 갑자기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제서야 이제 비행기가 뭐 이걸 겪어나면서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들이 다른 금방 비행기들에게 경고를 전달하는데 정말 이거야말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폭풍에 연관된 그 터뷸런스하고 전혀 다른 게임이라고 하네요. 그 최근에 나온 그 소식 가운데요. 일부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요즘 난기류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더 많이 더 심하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부 과학자들이 아주 이 터뷸런스 비율이 올라간다고 이들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가 그 jet스트림을 변화를 일으킨다고 강조하면서 이 또 뭐 우리는 전문 지식은 없지만은 90도 방향에서 확 옆에 들이닥치는 wind shear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증가시킨다 그러고 이 교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영국의 레딩 대학의 폴 윌리엄스 교수인데 자기는 이 증거가 연관된 것이 충분히 확보됐다 그러면서 연구팀 자료를 보면요. 이 북대서양의 그 강한 클린 에어 터뷸런스가 1979년 이후에 55%나 증가했다고 강조하면서 55%. 글로벌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앞으로 20년, 30년 사이에는 이런 터뷸런스가 2~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 하면 한 가지 흥미로운 건요. 다른 측에서는 다른 요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옛날보다 늘어난 항공 트래픽 이후로 옛날보다 항공기 숫자가 많이 다니다 보면 터뷸런스를 맞이하는 확률도 너무 높아지지 않겠어요? 높아지겠죠. 그렇죠.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차원이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행기를 탈 때 정말 이 화장실 가는 거 아니면은 꼭 시트벨트를 매고 있고 아주 강조하고 있네요. 네. 아니 저는 정말 예전에 그 747 그 대형 항공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타고 이제 한국을 갔다 올 때 한번 이 터뷸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밖을 내다보니까 그 날개가 그 747의 날개가 얼마나 깁니까? 네. 이게 아래 위를 그냥 휘청휘청 하는데 정말 겁나더라고요. 야, 저러다가 저 날개가 부러지지 않나 하는 그러한 정말 아주 그냥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항공기가 지금 6,000피트나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데도 무사하게 올 수 있었다는 거는 이 항공기 정말 잘 만드는 거죠. 맞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 기체는 정말로 데미지가 없다고 하네요.
우리 놀이기구 가운데 툭 떨어지는 놀이기구 있거든요. 네. 엄청 무섭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경험을 비행기 안에서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거 터블런스 가끔 있었어요. 툭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 순간에 밖에 창문을 보셨다는 것도 놀랍네요. 그 날개가 정말 휘청휘청 이게 출렁출렁 하는데 말이죠. 보통 출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겁나요. 네. 그래서 이 항공기 탈 때는 그죠 이런 게 없기를 그저 항상 기도하면서 타죠. 비행기 탈 때마다 늘 불안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안전벨트 꼭 착용합시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